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그 심층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딥러닝, 이게 바로 심층 신경망을 그 딥러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하고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미 앞에서 펄세트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다층 펄셉트론 얘기도 했고요. 결국 다층 펄셉트론이라는 게 뭐였죠? 여러 개의 은닉층이 추가돼서 그 심경망이 좀 깊어지는 거.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이죠. 그리고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딥러닝이 아니라 그거를 학습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딥러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용어적으로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왼쪽 입력층과 출력층, 오른쪽의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뉴런 연결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닉층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를 심층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닉층이 많은 거를. 그러면 이런 딥러닝, 즉 그 심층 신경망을 우리가 구성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예전에 아주 얇게, 그러니까 은닉층 몇 개 안 뒀을 때보다도 인식 또는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학자들이. 그래서 이 딥러닝은 특히 이미지 인식에 굉장히 아주 그 동작 잘하고요. 음성 인식도 굉장히 잘해서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여기 아래 대표적인 뭐 그 활용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다 똑같은 인형 사진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가운데 빨강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 있고 거기 써 있는 글씨도 보면요. 강아지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로 써 있어요. 즉 진짜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껴 있는데 너무 비슷해서 헷갈릴 정도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 판단하는 인공지능 그 모델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심층 신경망을 쓸 경우에 그리고 음성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인식 분야겠죠. 그리고 또 그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그 뭐야 전화로 통화 내용에서 그 통화에서 상대방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 파악하는 인공지능. 여기 보면은 그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라는 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전화를 걸어서 증상 유무 확인하고 코로나19 발생이 의심된 경우에 관련 기관의 대상자를 그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뭐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충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도 음성 인식이 필요한 거죠. 자, 음성 인식과 그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우리는 제일 먼저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는 딥러닝 기술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소위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신경망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CN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약자로 이렇게 CNN 부르는 거고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러니까 Neural Network은 Neural Network이에요. 신경망은 신경망인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 연산의 구조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 구조는 근데 사실은 그 소위 공학자들이나 수학자들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연산 구조가 있어요. 그 이름이 소위 합성곱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름에서 보니까 곱셈은 곱셈인데 좀 합성해서 곱셈한다 이런 의미겠죠. 곱셈을 좀 복잡하게 해요. 그게 바로 영어로는 convolution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CNN이라고 부릅니다. 그 합성곱 신경망으로 신경망을 구성해서 학습을 시키면 아주 이미지 처리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러한 그 딥러닝이라 구조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 얼굴 인식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실시간에
그 사물 인식이라는 거는 그 앞 전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동차, 자전거, 신호등, 나무, 건물, 도로 이런 걸 다 인식이 가능해야겠죠. 이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보통 이런 기술을 굳이 그 이름을 붙이면은 Object Detection, 객체 탐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객체 탐지 기술을 구현한 몇 가지 지금 예가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주어진 사진 안에 지금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다 바운딩 박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계 박스라고 이렇게 영어 한글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조그맣게 글씨들이 써 있어요. 이게 뭐다 뭐다 뭐다. 오른쪽엔 좀 크게 써 있으니까 잘 보이니까 알겠죠?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여기 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합성곡 신경망을 쓰면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사실 이 그 독특한 그 신경망 구조를 이해하려면 합성곱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합성곱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합성곱 계층에서는요.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왜 하냐면 목적이 이거예요. 사실은 예전부터 공학 분야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건데 소위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어떤 필터 연산이 사실은 합성곱 연산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연산들은요. 응용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뷰티 필터라 그래서 말하자면 뽀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그런 필터를 많이 제공하니까 뽀샵했냐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썼냐 안 썼냐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흐릿흐릿하게 한다든지 또는 좀 뭐 샤방샤방하게 한다든지 그 이미지의 느낌이 막 다르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터예요. 그리고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거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있지만 주어진 필터의 성격에 맞게 어떤 그 이미지가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합성곡 연산을 통해서 합니다. 다 합성곡 연산이라는 거를 그게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의 결과는 뭐 필터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NN 합성곱 신경망에서는요. 이미지에 숫자로 구성된 필터를 적용해서 합성곱 연산이라는 거를 수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지만 때때로 뭐죠? 이미지에 말하자면 컴퓨터에서의 표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지는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 같은 픽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가 크면은 이건 512 바이 512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512 바이 12개의 픽셀이 수평으로 있고 수직으로도 또 512개의 그 픽셀들이 있는 거고 픽셀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고 거기에는 숫자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영상에는 흑백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한 숫자가 들어있고 컬러는 RGB 컬러가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한 픽셀에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너무 큰 이미지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니까 여기서는 아주 작게 5 바이 5짜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거를 사실 확대해서 그렇지 아마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5 by 5짜리 픽셀로 픽셀 25개로 이렇게 표현된 이미지면 근데 어쨌든 확대해 놓고 보면은 그 이미지는 이 그 25개의 요 픽셀 위치마다 어떤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밝기 값이죠. 그 픽셀에 여기는 밝고 1이라는 건 0이라는 건 어둡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가 소위 CNN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이해하려면 또 필터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필터도 이 이미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2차원 격자 구조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필터는 보통 조그매요. 이렇게 3x3 예를 들어서 픽셀 3개 수평으로 수직으로도 픽셀 3개 정도. 그러면은 픽셀이 몇 개겠어요? 3x3이니까 결국에는 9개 정도죠. 자, 이 이미지에 이 필터를 적용하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무슨 말일까? 적용이라는 게 그게 말하자면 연산, 어떠한 종류의 연산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컨볼루션이라는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지가 요 아래에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앞에서 봤던 5 곱하기 5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는 요 초록색 영역 전체고요. 그쵸? 그리고 그게 겹쳐 있죠, 지금은요. 우리가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3x3로 이렇게 겹쳐 놓고요. 그 필터가 갖고 있던 숫자는 줄여서 여기 빨강색으로 아래쪽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1. 아까 어떤 숫자였나 볼까요? 101, 010, 101. 결국엔 101, 010, 101이 곱하기라는 기호와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즉 합성곱 연산이라는 거는 곱셈을 합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겹쳐 놓으니까 그 픽셀들이 겹쳐지는 게 몇 군데 되겠어요? 당연히 필터의 크기만큼 겹쳐지겠죠. 정확히 9개 픽셀이. 근데 겹쳐진 데 나타나는 이미지하고 그 필터가 갖고 있는 숫자는 곱해줘요, 그냥. 그리고 더해줘요. 여기 아래쪽에 좀 길게 써 있지만 너무 단순한 연산이죠. 즉 픽셀 값과 필터 값을 곱해주고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가 나왔어요. 숫자 하나가. 그러면 이게 필터된 픽셀 값 하나가 구해진 거예요. 그건 하나만 구한 거죠. 숫자 하나만. 만약에 요 그 필터를 오른쪽으로 살짝 한 칸 움직여서 보면은 그러면 겹쳐지는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숫자들의 종류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숫자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합성곱 연산이라는 거는 이미지하고 필터하고 겹쳐놓고서 서로 겹쳐지는 숫자들끼리 곱하는데 그거를 합해준다. 그래서 합성 곱셈이에요. 그거를 모든 위치마다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 필터가 이미지하고 겹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조금 작은 크기에 하나, 두 개 정도 픽셀이 줄어든 그러한 이러한 그 크기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피처, 영어로는 피처맵이고 특징 맵이라고 많이 불려요. 특징 맵. 그러니까 특징이 뽑혀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게 바로 그 합성곱이라는 연산이 그걸로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뭐 없어요. 그게 다 합성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합성곱이라는 걸 왜 할까? 조금 의심이 가죠? 굳이 왜 저러지? 근데 앞에서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위 그 포토샵 같은 데서 필터를 하는 이유는 조금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미지에 조금 변형을 주는 건데 흐릿하게 하든지 또는 선명하게 하든지 또는 샤방샤방하게 하든지 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요. 주어지는 적용되는 필터 안에 있는 그 숫자들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숫자들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완전히 증가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소위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왼쪽 첫 번째 거 보세요.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한쪽 눈 그 위치에 사람 얼굴인데 한쪽 눈 부분을 좀 확대해 놓은 건데요. 여기다가 이러한 필터를 적용했을 때 합성곱 말하는 연산을 9분의 1
111 이거 뭘까요? 이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이 9개 있는 게 아니라 9분의 1이 요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그리고 여기 이제 별표가 뭐 있잖아요. 이 별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보통 그 컨볼루션 또는 합성곱을 나타내는 기호가 별표예요. 보통 곱셈은 x잖아요. 근데 합성곱이다 할 거는 x가 곱셈이니까 곱셈을 여러 번 하면 별 모양이 되겠죠? 그런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해요. 합성곱은. 그래서 이거 합성곱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어때요? 왼쪽 게 블러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거를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걸로 이러한 필터를 하면. 아, 그러면은 만약에 몽땅 제로고 여기만 1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통 shift, 그러니까 이동했다 그래요. 왼쪽으로 한 2픽셀, 3픽셀 정도 이동돼서 이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림이. 오른쪽에 여기 빈칸이 생긴 거 보세요. 그게 바로 그걸 나타내고요. 또는 이런 필터들을 막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결과인데 000, 020, 000. 그러니까 몽땅 0이고 가운데만 2인 필터를 만들어서 아까 여기 썼던 우리 블러 필터 있죠? 모든 곳에 9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 필터를 빼주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다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가운데만 2 빼기 9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즉 원래 이미지가 선명해져요. 샤프닝 필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필터만 잘 만들어내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합성곱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이 합성곱 신경망에는 합성곱만 쓰지 않고요. 추가로 하나 더 또 독특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연산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 작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풀링이라는 층이 있어요. 풀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신은 좀 뽑아낸다 뭐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풀링은요. 뭐냐면 그 지금 아래쪽에 그림이 굉장히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풀링의 효과를 지금 왼쪽에 그 꽃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요만한 조그만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대신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오른쪽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풀링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뭐랄까, 코스모스인가요? 어쨌든 꽃의 잎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뭐죠? 한쪽 사사분면 쪽에는 이파리가 두 개, 꽃잎이 두 개씩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왼쪽 거보다 오른쪽 건 크기가 반의 반으로 딱 줄었잖아요. 그죠? 4분의 크기로.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결국에는 그 픽셀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수를 줄여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이 풀링은요.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냥 줄여. 근데 무조건 줄이면 안 되겠죠.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잘라도 되고 뭐 무조건 반을 버려도 되는데 줄이긴 줄이지만 중요한 특징은 남기고서 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링이라는 과정인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맥시멈 값을, 그러니까 최대 값을 취해서 남기든지 또는 평균 값을 취해서 남기든지 둘 중에 한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 풀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에버리지 풀링, 보통 그 평균 풀링이죠.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요. 자, 풀링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다 이미지를 가지고서 작업할 때는 아까 그 합성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하나 단위로 숫자니까요. 하나하나 숫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지금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의 연산이냐면 지금 4 by 4짜리가 있지만
4x4의 여기 안에 있는 2x2 요 조그만 영역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4, 9, 5, 6 중에 요 영역 중에 가장 큰 값만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2x2짜리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제일 큰 값 하나 골라서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죠. 2, 4, 5, 6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인 6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고 여기 5, 4, 8, 4도 8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버리는 거. 이런 거를 맥스 풀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에서 제일 큰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린 거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4x4 픽셀로 되어 있던 이미지가 2x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보통 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x10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50x50으로 바뀌어 있는 거겠죠. 풀링을 한 다음에는. 왜냐면은 주변에 4개 있는 것, 모든 위치마다 돌아다니면서 4개 중에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니까. 그런데 남긴 게 제일 큰 값을 남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근처에서 제일 중요한 값만 남겼다. 이미지에서는요, 밝은 값이, 그러니까 특히 피처 맵에서는요, 그 밝은, 높은 큰 크기를 갖는 숫자가 그냥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 필터가 뽑아낸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에버리지 풀링은 어떻게 하나?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얘는 그냥 최대값을 뽑는 게 아니라 평균을 그냥 내버려요. 이 네 개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눈 값. 네 개를 다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다르겠죠. 조금 에버리지는 평균적인 값이 나오는 거고 맥스 풀링은 말 그대로 최대값이 추출돼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그럼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거는 뭘까? 합성곱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합성곱 신경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설명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런 박스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신경망에 대해서 특히 퍼셉트론 그리고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보면은 동그라미들을 노드들을 우리가 줄로 쭉 연결된 형태로만 그 그림을 봤잖아요. 그거는 가장 그 일반적인 신경망 구조고요. 보통 만약에 신경망을 합성곡 신경망으로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림을 그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네모칸으로 많이 그려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 이미지가 합성곡 컨볼루션이 되면은 똑같은 네모칸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다음에는 풀링이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이 네모가 조금 작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또 작게 나타나고 등등등 이렇게 박스를 계속 조그맣게 뭐 줄여나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얘는 컨볼루션 연산으로 했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한 그냥 방법이에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세요. 합성곱 신경망은요. 합성곱 계층하고 풀링 계층을 이렇게 그 교대로 써요. 항상.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이런 굉장히 많은 그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컨볼루션을 요만한 이런 지금 빨강색 요 네모가 그 사용되는 필터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필터 위치에서 값이 하나가 탁 계산돼 나오겠죠? 등등등 하면은 요것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의 이미지가 이렇게 특징 맵으로 나오고 그거를 또 풀링 과정을 거치면 이거의 반 정도 크기, width, height가 왜냐면 보통은 2x2를 많이 쓰긴 해요. 더 큰 걸 써도 되지만 그래서 요만한 조그만 크기의 결과로 딱 압축이 돼버려요. 그 대신 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포함된 그러한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하느냐? 이걸 여러 번 해요, 또. 그러니까 컨볼루션 한 번, 풀링 한 번.
컨볼루션 한 번, 풀링 한 번. 그 다음에는 보통 여기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쓰던 앞에서 썼던 그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여기다가 마지막에 붙여서 이 그림이 뭐 강아지다, 고양이다, 보트다, 뭐 새다, 뭐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에 노드를 붙여서 그 확률값 계산해 가지고 이게 뭐구나라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동작해요. 그게 바로 합성곡 신경망이에요. 합성곡 신경망은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번 섹션에서, 요번 그 시차에서는 지금 배우는 게 심층 신경망이라는 거를 배워보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살짝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심층 신경망은 사실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많이 있는 거를 심층 신경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심층 신경망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심층 신경망, 그러니까 은닉층들의 연결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 조금 전에 봤던 합성곡 신경망은 그 연결하는 방법 자체가 좀 독특한 거예요. 요 와이어들의 연결 방법이. 근데 그거는 어디에 좋다 그랬죠? 이미지 프로세싱이 아주, 이미지 인식에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쵸. 음성 인식에는 이런 컨볼루션 연산, 합성곡 연산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음성 인식 쪽에서는요, 순환신경망이라는 게 좀 쓰여요. 그러니까 배울 게 참 많죠. 여기서는 RNN이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의 약자예요. Recurrent Neural Network. 뉴럴 네트워크는 뭐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다 아는 거고요. 신경망을 상징하는 영어고 recurrent라는 게 소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순환인데 recurrent 다시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어떤 뉴런에 들어간 그런 신호를 다음 뉴런에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얘가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진짜 그런 작업을 해요. 순환신경망은. 그 뉴런에서 나온 아웃풋을 자기 자신한테 다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막 계속 자기 거를 계속 말하자면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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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보면 돼요. 계산할 때. 근데 이거는요, 어디에 좋으냐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굉장히 좋은 신경망 구조예요. 그래서 이 RNN을 쓰는데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영어로는 보통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그 번역하면 순차적인 자료, 순차적,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자료예요, 순서.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어를 순서 있게 배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단어 배열을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완전히 여러분. 얼어서 오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뜻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해야지만 의미를 갖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자연어뿐만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온도, 날마다 변하는 주식 시세,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사실은 거의 모든 소리들은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죠? 소리는, 음악은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음표의 그 세기와 말하자면은 그 주파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는 그래서 보통 RNN, 순환신경망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언어를 갖고 뭘 하냐, 언어로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많이 우리가 예제를 볼 텐데 사람과 직접 대화하며 상담하는 인공지능 당연히 언어로 하잖아요. 한글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기, 언어죠, 언어. 그죠? 언어를 넣고 언어를 나오잖아요. 이게 다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자연어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또 만들어내고 하려면요.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에 맞는 순환신경망을 써야 되는 건데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다라는 문장이 있고 철수가 교실에 들어왔다는 문장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장을 네트워크가 이해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철수로 바뀌었을 때 이 나머지 단어들을 뭐가 와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쉽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그 이해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순서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어가 오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목적어가 오고 세 번째가 동사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순서를 다 알고 있는 학습이 된 신경망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바로 순환신경망이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서 저게 뭐지? 그냥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환신경망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신경망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항상 그릴 때 왼쪽에 입력이 있고 오른쪽에 출력이 있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신경들이 쫙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그려요. RNA는. 그거를 90도 회전해서 그려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입력을 놓고 위에다가 출력을 놓고 그려요.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왜 그냥 놔두지 왜 저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력이 하나가 아니라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 RNN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입력의 종류가 매번 달라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세워서 그려요. 그게 말하자면 RNN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RNN 신경망이고요. 즉 순환신경망은 만약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입력이 들어가서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그렸지만 이 사각형은 실제로 어떤 박스가 아니라 이런 그 동그라미들 뉴런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그리려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박스로 여기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죠. 두 번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들어갈 때 앞에서 계산된 뉴럴 네트워크 결과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리커런트라고 부르는 작용이에요. 즉 순환하는 거죠. 얘가 계산한 거를 얘가 받고 얘가 계산한 걸 또 얘가 받고 근데 얘는 하나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계산을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연산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거. 그게 바로 순환신경망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안에서 박스 안에서 그 신호들이 흘러가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 박스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출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또다시 돌려주는 이런 연산을 한다. 그렇지만 입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매번 시간대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은 첫 번째는 나는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너를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좋아해라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단어가. 그래서 그 결과가 출력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소위 순환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RNN. 그래서 언어 관련된 거는 이런 RNN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사실은 그 이젠 굉장히 익숙하죠. 인공지능 스피커 요즘에 뭐 많이들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 뭐죠? 음악 틀어줘 말고는 잘 안 쓴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용되고 있죠. 그것들 다 음성 인식할 때 그 어떻게 얘가 내 말을 알아듣지? 또 궁금했는데 그게 순환신경망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순환신경망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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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이 들어가서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뭐 이런 식이다라고 이런 개념만 설명한 거고요. 또 뉴스 추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뉴스는 뭐로 되어 있죠?
문자들로 되어 있죠. 그죠? 언어로. 그러니까 그 언어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려면 또 RNN이라는 거를 써서 이거를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심층신경망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심층신경망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는 CNN, 합성곡 신경망을 쓴다. 언어를 다룰 때는 그 순환신경망, RNN을 쓴다. 이랬는데 반드시 따로따로 써야 되냐?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걸 붙여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응용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두 신경망을 붙여서 쓰는 게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에 특히 그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사진 밑에 뭐예요? 설명이 쭉 나오죠. 이거를 자동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돼요, 요즘에 자동으로. 즉 사진을 보고서 밑에 써져요. 지금 여기 그 결과가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보기엔 뭐예요? 어디 우리나라 같지는 않고 외국 같은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 장사하는 것 같죠? 약간 모양 채소 같은 걸 쭉 펴놓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캡션을 달아야 되는데 이 인공신경망 CNN과 인공신경망 RNN을 붙여서 학습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영어를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읽어볼까요? A group of people shopping at an outdoor market. 그러니까 야외 시장에서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대요. 그리고 There are many vegetables at the fruit stand. 과일 그 매대에 그 채소들이 많이 있다. 그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즉, 입력이 이미지고 출력이 언어가 돼야 될 때는 이런 식의 써요. 정말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컨볼루션 뉴럴, 그러니까 합성급 신경망을 붙이고 그 뒤에는 RNN을 붙여서 얘를 학습시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해요. 문장을 주고 그림을 찾아내는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려면 앞부분에 RNN이 있고 뒷부분에 그림, 뭐냐면 이미지를 찾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응용이 하나 여기 살짝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급 신경망이, 그러니까 그 심층 신경망,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말하자면 응용들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그 신경망 구조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딥러닝 그 섹션이니까요. 앞부분에서 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딥러닝은 퍼셉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개발되어 왔는데 지금 하드웨어 발전과의 그 관계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그 은닉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해야 될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드 하나당 수천 개의 곱셈과 덧셈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 그 뉴런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새로운 말하자면 연산 장치가 개발되면서 빨라졌어요. 그게 GPU예요.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런 그 그래픽, 즉 그 그림 관련된 시각적인 그런 것만 프로세싱하는 전문적인 그 처리 장치인데 얘는 뭐가 좋으냐면요. 단순한 작업을 그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런 그 뭐죠? 그 인공신경망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계산은요. 곱셈하고 덧셈이에요. 거의 다. 그죠?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곱셈하고 덧셈. 한꺼번에 1000개, 100개, 여기는 100이라고 써 있는데, 심지어는 1000개 곱셈을 다른 곱셈이죠. 그걸 한꺼번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1000번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걸릴 거를 그냥 하루에 끝나고 또는 1시간 안에 끝내고 이게 GPU를 쓰면서 가능한 겁니다. 보통 그거를 병렬 연산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GPU가 만들어짐으로써
단순한 계산들의 그 대량으로 아주 동시에 병렬 연산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 연산을 함으로써 가능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래서 GPU 발전으로 딥러닝 속도가 향상됐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게 딥러닝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CNN이 활용된 그런 알고리즘이 활용된 예를 아주 그러니까 명확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감성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AI 쇼핑으로. 그게 하는 일이 결국엔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써서 구현했는데 즉 여기 보면은 사람 사진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패션 아이템들을 찾아내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그 옷 찾아냈고, 백 찾아냈고, 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예 이렇게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분할 맵을 이렇게 오려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 스타일의 옷인지를 우리가 감성 태그를 붙인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헤미안 룩인지 하와이안 룩인지 아니면은 뭐 휴양지 룩인지 이렇게 그 할당을 해서 이런 거를 붙여놓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옷을 찾기가 쉽겠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CNN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이미지인데 CNN을 쓴대요. 상품 영역 이미지를 인식할 때도 감성 태그별 이미지 패턴을 학습할 때도 CNN을 쓴다. CNN을 썼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그 합성복 신경망으로 얘네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또 하나, 여러분 아주 흔히 경험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자동차 그 주차장이나 어떤 쇼핑몰에 들어갈 때 그냥 번호가 자동 인식되는 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CNN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딥러닝 기반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뭐죠?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건물 안으로 그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전면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을 오려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무슨 숫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그 소위 CNN, 여기서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용어가 써 있는데 CNN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막 달라지는데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는 욜로 V3를 썼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진짜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랑 맞는지는 또 RNN으로 그 순환신경망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아, 이게 52가에 3108이구나. 딱 문자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RNN으로 수행된 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뭐 조금 있다가 또 자연어 처리해서 살펴보긴 볼 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구글 번역기 같은 데서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건 유튜브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어떤, 뭐죠? 영어로 된 문장을 볼 때, 거기 뭐죠? 자동 캡션 기능을 키면은 그냥 캡션이 다다다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성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거치는데 스피치라는 거는 이렇게 신호,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 소위 소리라는 거는 그 공기 중에 압력 변화거든요. 그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건데 그거를 주파수 대역별로 바꿔서 그림처럼 만들고 얘를 어떤 컨볼루션에 넣은 다음에 랭귀지 모델 RNN에 넣어서 텍스트를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 있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그냥 구글 트랜슬레이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인데 한번 여기다가 제가 말을 얘가 인식하는지 볼게요.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한번 지금 받아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정말 발 닫아 적고 있죠. 한 글자도 틀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 틀렸네요. 적고 있죠. 적고라고 했는데 젖고라고 잘못 아까 제가 발음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요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한번 지금 받아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정말 발다 자고 있죠. 한 글자도 틀리고 있잖아요. 하나 틀렸네요. 적고 있죠. 적고라고 했는데 적고라고 잘못 아빠 제가 발음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뭐 이 정도는 돼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하자면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에도 여러분들 뭐죠?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보낼 때, 긴 문장 보낼 때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그냥 말로도 넣을 수 있잖아요. 다 이게 뭘로 한다? RNN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자연어 처리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인공지능. 이거는 아마 제법 된 건데 이것도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틀어볼까요? 그 구글에서 만든 듀플렉스라는 그런 기능인데 그냥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영어로 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게 그 동그라미가 그 기계 학습된 그 그냥 기계고요. 오른쪽은 진짜 그 미장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랑 그 전화해 걸어서 5월 3일 날 예약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심지어 얘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인 척하고서 12시에 예약할게요. 12시 안 돼요. 1시 15분에만 돼요. 그랬더니 10시에서 12시 사이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여자 헤어컷이요. 10시 좋아요. 이름 뭐예요? 리사예요. 그때 봐요. 리사.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한 거예요. 로봇가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얘는 뭘 하고 있어요? 말도 알아듣고 말도 할 줄 알고 둘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가능한데 다 이건 그 약간의 기술적인 발전 더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RNN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예제 하나만 더 볼까요? 챗봇 시연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챗봇은 아니라서 뭐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상에 공개된 챗봇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엘리자라는 사람이 여기서 Hi, I'm 엘리자 뭐 이렇게 얘기해 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Hi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잘못 쳤군요. 여기서 쳐야지. 제가 Hi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Hello,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뭐 말하고 싶어? 그런데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어볼게요. Can you speak Korean? 그랬더니 한국말 할 줄 알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No, but I can listen and write it down. What you tell me? 한국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쓰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제일 영어 잘 못할 때 쓰는 How are you? 어때요? 요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나 볼까요? Good. Are you in Korea right now? 너 한국에 있냐고 물어보네요. Yes.
I'm in 서울. Now. 난 서울에 있다고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oh, nice.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뭐 말이 되죠, 그죠? 문장이 막 만들어지죠, 그죠?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왼쪽에 몇 개 그 가상적으로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 선택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남자친구 또는 뭐 새엄마도 있네요, 스텝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챗봇이에요.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RNN으로 가능하다. 참 궁금하죠?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그 자연어 처리만 한번 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챗봇을 가지고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업은.